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끝없이 오를 것만 같은 해외의 어떤 주식, 청년부터 노인까지 투자한다는 어떤 코인. 반대로 이제는 공포가 아니라 자포자기 심정으로 팔아버린다는 국내 증시. 국내외 자산 사이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서 기대와 불안도 극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없이 추락할 것만 같았던 시장도 언젠가는 회복의 길을 찾았고, 또 하늘 끝까지 자랄 것 같았던 나무도 언젠가는 성장의 받침표를 찍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어려움이 영원할 것 같다는 비관론도, 좋은 날이 계속될 것 같다는 낙관론도 아닌 이 순간을 담담히 마주하는 태도와 균형감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극과 극을 오가며 균형을 찾아왔죠. 물극필반. 모든 것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이 온다는 이 단순한 진리는 자연과 인간 그리고 경제의 흐름 속에도 증명돼 왔습니다. 앞으로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극단까지 가는 낙관론과 비관론을 냉정하게 지켜보면서 무엇이 균형인지 그걸 고민해 봐야겠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또 씩씩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12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면서 여러분의 상식도 키워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경제 불황 또 고환율 시대, 내년 식품업계도 제품 가격을 더 올리거나 용량을 줄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최근 2년 동안 물부터 과자, 커피 믹스, 치킨까지 많은 품목이 가격이 올랐죠. 그래서 사람들이 외식 부담을 좀 낮추기 위해서 집밥을 해 먹으려고 해도 문제는 간장, 올리브유, 김, 식재료 등 이 물가까지 올랐다라는 건데요. 장을 보러 갈 때 물건을 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요 네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장을 보러 갈 때 챙겨가면 좋은 것, 일회용품 아니고요. 비닐봉지 이 네 글자 아니고 다회용으로 쓸 수 있는 그 네 글자. 특히 우리가 보통 식탁 물가, 서민 물가를 상징적으로 이것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 네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네 글자에다가 저희가 선물도 좀 담아드려야 될 텐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발 1등, 저는 조태은 이렇게 딱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길게 써주셨는데도 어떻게 1등을 하셨지?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서둘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도 들어보시죠.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예진 소장은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빚을 갚지 못해서 채무 조정이나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 소식과 함께 기업들이 내다보는 내년 우리나라 수출 전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환주 기자는요? 네, 최근 늘고 있는 월세 거래와 전세 사기 피해로 셀프 경매 낙찰이 증가했다는 소식 먼저 준비했고요. 이어서 한국 부자들의 재테크 상황과 사라진 연말 소비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어예진 소장에게 먼저 갑니다. 아이고, 안 좋은 소식이에요.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올해 역대 최대치를 찍을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채무 조정 이런 말이 있는데, 채무 조정이라고 하면 이 빚이 너무 많아서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 조건을 변경해서 경제적으로 좀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이걸 해주는 곳이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11월 말까지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17만 9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 전체 신청자 규모가 18만 5천 건 정도 됐는데 올해 12월 수치까지 합산하면 작년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안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11월 자영업자 채무조정 신청이 이미 작년 기록을 넘어섰고요. 개인 신청의 경우에는 현재 작년에 96% 수준 정도가 됩니다. 아무래도 요거는 물가가 많이 또 올랐고 고금리와 고환율까지 이른바 3고 환경이 지속되면서 한계 상황에 몰린 대출자가 많아진 탓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법원이 해주는 개인 회생이나 뭐 파산과 달리 금융사 채무만 조정이 됩니다. 여담이지만 이제 채무 조정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채무를 메꿀 돈을 못 받고 마이너스로 기록해주는 금융회사들이 오케이를 해줘야 이게 되는 거여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금융이 산하에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금융기관들과 협의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회생, 파산도 늘고 있다고요. 네,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이 해주는 건데 지속적인 소득이 있지만 이 재산보다 빚이 많은 사람 등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지 이런 비교적 조금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채무 원금을 대폭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금융사 외에 개인 간의 빚도 모두 조정 대상입니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개인 회생 신청 건수는 올해 11월까지 약 12만 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인 작년 전체 건수에 육박했습니다. 법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역대 최다를 넘어섰는데요. 올해 11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건은 1,700여 건. 실제 파산 선고 건수도 1,500여 건으로 작년보다 16% 정도가 늘었습니다. 민간 금융사와 협의하는 채무 조정도 역대 최대, 개인 회생, 법인 파산도 역대 최대. 그만큼 지금 어려운 우리 경제 상황을 또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증가세죠. 네,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주는 금액의 비율을 이제 대위 변제율이라고 하는데요.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 저신용자를 지원하는 햇살론뱅크의 대위 변제율은 지난달 말 기준 16%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1년 만에 2배가 늘어난 겁니다. 햇살론뱅크는 그래도 좀 상환 능력이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 대위 변제율이 이렇게 2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거는 상환 능력이 있던 서민들마저도 빚을 갚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어려운 취약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상품들의 연체율은 지금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최저 신용자를 지원하는 햇살론 1호의 지난달 말 연체율은 25%입니다. 2020년에 한 5.5% 정도에 불과했던 이런 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15%까지 늘었고요. 올해도 정부가 대신 갚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 연체율도 처음으로 지금 30%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비율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이 정해진 예산 안에서 나가게 될 서민 대출 공급 규모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 대출 문턱이 좁혀지면 이제 최저 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예산안 같은 경우에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고민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런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탕감해주기보다는 좀 대출 만기를 연장해서 늦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최대한 빚을 갚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오히려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취약한 분들 지원해 주자고 정책금융이 있는 건데 정책금융마저 못 갚는 사람 많아지고 탕감해 주는 돈 많아지고 하면 또 다른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또 못 받게 되는 거고요. 이완주 기자에게 갑니다. 월세 가격이 계속 오름세예요. 예,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서울 지역 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평균 가격이 3년 전보다 10% 오른 16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도 11월 서울 월세 가격이 평균 133만 원, 1년도 안 돼서 4% 이상 올랐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특히
특히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를 칭하는 마용성 지역에서 이 고액 월세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좀 뚜렷합니다. 또 이외에도 서울 25개 구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21곳이 3년 전보다 월세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 전반적으로 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고요. 월세가 이렇게 오른 것은 지난 9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 막히면서 전세 대신 월세를 찾는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월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39%였던 월세 거래 비중이 올해에는 42%로 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또 전세 사기 여파로 세입자도 월세를 선호하지만 이 집주인 입장에서도 월세 선호를 하는 현상이 같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기준금리가 내리면서 전세를 주는 것보다는 다달이 월세를 받는 것이 집주인 입장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뿐만이 아니라 비수도권 역시 11월 월세 가격 지수가 0.03% 상승세를 나타내는데요. 오피스텔을 예로 들면 평균 월세 가격이 서울에서는 한 89만 원, 수도권에서는 82만 원일 때 비수도권에서는 57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다 같이 올랐습니다. 또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는 세입자도 많다고요? 예, 그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네. 전세금을 1년치 월세로 환산한 이 비율을 뜻하는 겁니다. 이 수치가 높아지면 세입자의 월세 부담이 커지고 이 수치가 낮아지면 월세 부담이 낮아지는 건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기준 전국 주택 전월세 전환율이 6%로 집계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바꿨을 때 세입자는 1년에 6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고요. 이 월세로는 50만 원을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그 이자율로 생각하면 편하실 텐데요.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전세 대출은 막히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를 30만 원만 내다가 네. 이 보증금을 한 5천만 원 정도로 줄이고 월세를 한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올려내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렇게 전월세 전환율이 오를 경우에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흔들리고 이 소비 어력도 줄 수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전세 대출 규제가 좀 강화되면서 월세 쪽으로 몰리는 것도 있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전세 사기 여파 아닙니까? 피해자가 직접 경매에 나서기도 한다고요. 예, 법원 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달 18일까지 수도권 경매 전셋집을 세입자가 낙찰받은 이 셀프 낙찰 878건에 달하는데요. 이 수치가 작년과 비교하면은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만 500건이 넘는 셀프 낙찰이 이루어지면서 12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이 전세 보증금이 집값보다 높은 깡통 전세나 주인이 전세금을 떼먹은 전세 사기 등으로 경매에 넘어간 주택은 쉽게 낙찰이 되지 않는데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경매에서 집을 낙찰받아도 경매 금액에 더해서 세입자의 보증금이나 은행에 물린 빚까지 추가적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 세입자가 울면서 겨자 먹기로 해당 물건을 경매에서 셀프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 싼 값에라도 되팔거나 아니면 본인이 계속 사는 선택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한 푼이라도 건지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본인이 낙찰을 받아야 하는 거고 또 반대로 어찌됐든 간에 그 빌라를 산 것 아닙니까? 빌라 값이 올라야 되는데 또 빌라는 최근에 또 사줄 사람이 없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또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혜진 소장에게 갑니다. 자, 기업들이 예상하는 내년 수출 환경이 조사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조금 전에 12월 20일까지 수출 실적이 속보로 나왔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 그리고 13억 달러 무역 흑자를 기록하면서 이번 달까지 수출이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무역 수지도 1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대외적 수출 여건이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서 내년 1분기 우리 기업들이 예상하는 수출 전망은 전반적으로는 좀 어둡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국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1분기 수출 경기 전망을 물었는데요. 96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100보다 낮으면 직전 분기보다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1분기 이후 계속 기준선인 100을 상회했는데 4분기 만에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조사 전망치로는 내년 수출 증가율이 1.4%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올해 1월에서 11월 수출 증가율이 8.3%인데 거의 6분의 1 수준으로 수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품목별로 봤을 때도 전망이 안 좋은 게 더 많았습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주요 15대 품목 가운데 10개 품목이 수출 여건 악화를 전망했는데요. 이 가운데 북미와 유럽연합에 주로 수출이 되는 이 가전 품목이 수요가 위축되면서 이로 인한 역성장이 예상이 됐습니다. 반도체도 좋지 않았는데요. 무역협회는 중국의 범용 디램 수출 증가로 인한 경쟁이 심화되고 전방 산업 재고도 증가하면서 수출 여건 악화가 예상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괜찮았어도 내년부터는 수출 앞에 더 먹구름이 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수출 기업들에게도 있다는 건데 네. 아무래도 트럼프 2기 등장하면서 관세 영향 그런 우려도 또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미국 관세 영향과 글로벌 경기 악화 이 두 가지가 가장 큽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서 내년 수출 전망에 대한 기업들의 응답을 들어봤는데요.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들은 수출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약 40%가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 요거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30%는 관세 부담 등 보호 무역주의 강화를 들었는데요. 이와 함께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여건이 제일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는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를 각각 절반 가까이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역대 최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 부분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하면서 미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대미 수입 증가 요구가 커짐과 동시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한 10% 이상의 관세 부과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역 수지 흑자 폭도 예상보다 좀 줄어들 것 같고 또 국내 경제 성장도 좀 아래로 눌릴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또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갈등이 조금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출 여건이 가운데 낀 우리나라의 수출 여건이 더 안 좋아질 거라는 기업의 우려도 있습니다. 또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만 잘 나가고 있고 그렇죠. 나머지 국가들의 지금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많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수출 기업들이 꼽는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그래서 외환시장 안정화로 30%를 꼽아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어서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수출 피해 최소화, 원자재 수입 관련 세제 지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환율은 5.4원 내린 1,446원. 으로 출발을 했고요. 기업들이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이 환율을 한 1,350원에서 많아도 한 1,400원으로 예측을 했는데 최근에 1,450원대를 돌파를 하고 1,500원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비상 상황에 돌입해가지고 내년도 재무계획 예산 계획을 새로 짜고 있다라고 합니다. 더 보수적으로 짤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투자나 지출이 줄 수밖에 없겠고 참고로 그 주말 사이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와 15분간 만나서 얘기했다라는 이야기가 대서특필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왔습니다만 또 반대로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그렇게 네트워크가 없었나라는 또 씁쓸한 면도 갖게 되고요. 어예진 소장, 네. 어떻게 수출이 올해보다 좀 늘어날 거라고 낙관적으로 보는 업종은 없습니까? 다행히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와 일반 기계, 석유화학, 석유 제품, 선박 등인데요. 내년 수출이 올해에 비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신제품 개발 등 제품 경쟁력 강화를 꼽았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수출 전망 악화의 원인 중 하나가 경쟁력 악화,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요인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원화 약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상승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되는 그런 각각 이런 부분들이 27%를 하면서 가장 높게 선택이 됐습니다.
자, 이환주 기자에게 갑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에 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부자들은 주로 어디에 투자한답니까? 예, 일단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4년 한국 부자 보고서에서 가져온 내용이고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을 부자로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46만 명으로 1000명당 약 9명에 해당하는 셈이고요. 이 부자들 절반 이상은 내년에 국내 주식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는데요. 특히 해외 주식 투자 의향을 보인 부자들이 35%였는데 국내 주식 투자 의향이 해외보다 높았습니다. 올해 미국 등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 한국의 주가 상승률이 낮아서 저가 매수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또 국내 주식에 기대하는 수익률로 17%를 꼽았는데 해외 주식 16%보다 더 높게 봤습니다. 듣고 보니 좀 의아하실 수 있을 텐데 네. 이번 조사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대상으로 이루어졌고요. 이 이후에 미국 주식이 더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부자들은 향후 1년 내에 가장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처로 주식을 꼽았습니다. 이어서 금과 보석, 거주용 주택, 빌딩 상가 등을 꼽았습니다. 이 부자들의 한 60% 정도는 내년에 주식 투자 금액을 올해만큼 유지하겠다라고 답했고요. 다만 주식 투자 금액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15%였는데 이는 작년보다는 좀 줄어든 수치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해외 주식보다는 국내 주식에 기대하는 수익률이 더 높고 국내 주식을 내년에는 선호할 것이라는 전망. 물론 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또 서민들의 지갑은 계엄 사태 이후에 더 닫히고 있다고요. 예,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속보성 통계인 나우캐스트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 12월 6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신용카드, 신한카드 한 개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소비자들의 소비가 전국에서 평균 26%나 줄었습니다. 네. 이 신용카드 결제액은 개인의 소비 패턴, 급여일, 각종 자동이체 결제, 공휴일, 명절, 날씨, 할인 이벤트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요. 보통 소비가 활성화되는 12월 초에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20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계엄이 12월 3일 밤이었는데 3일 뒤에 소비가 이렇게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다만 기사에서는 단 한 곳의 신용카드사, 단 하루의 날짜를 집계한 거라서요. 이 네. 구체적인 소비 감소 효과는 향후에 통계청의 통계가 나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해질 전망이고요. 또 내수도 문제인데 외국인 관광객 감소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 상반기까지만 해도 100% 이상 증가를 해왔거든요. 근데 10월에는 증가율이 50%대, 11월에는 30%대로 낮아졌습니다. 아마 12월에는 더 낮아졌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여행 주의 단계를 발령했던 해외 국가들이 다시 이를 정상화시키고는 있지만 한 번 박힌 우리나라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런 걸 반영해서 정부에서는 내년 예산의 4분의 3인 75%를 상반기에 빠르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돈을 빨리 풀어서 재정으로 경제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건데요. 더불어서 소상공인 정책 융자 규모를 소폭 늘리고 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정부의 조기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든 재정, 예산 다 투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날씨보다 소비 심리가 더 빨리 좀 따뜻하게 풀리기를 바라보고요.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갈 시간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산 물건을 여기에 담아오게 되는데요. 그 네 글자는 무엇일까요? 참 쉽습니다. 비닐이나 재활용 봉투 혹은 쇼핑백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가방이나 핸드백 속에 접이식 이것 하나씩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글자인데 보통 이 물가가 많이 올랐다 표현을 하죠. 집에서 식사 준비할 때, 그리고 장을 보러 갈 때,
소비 심리를 측정을 할 때 흔히들 이것 물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그 쇼핑 어플리케이션 보면은 뭐 담아둘 때 카트 그림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죠. 여기에 담기 이런 기능도 있고요. 문미정님이 해외여행 갈 때마다 어떤 그 특정 커피숍의 기념품을 사오곤 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그 나라의 특색 있는 이걸 사오고 있어요. 이걸 들고 마트나 길을 다니면 여행에서의 추억도 되새겨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나라 특색이 있는 이걸 사오는 것도 괜찮네요. 괜찮네요. 신승호님은 저는 백팩을 가져가서 담아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홍명숙님, 모 은행에서 사은품으로 준 이것을 10년째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장명화님이 저는 항상 예쁜 꽃무늬 가방을 들고 다녀요라고 해주셨고요. 9651님은 저는 이걸 너무 좋아해서 색깔별로 의상에 맞춰서 들고 다니기까지 합니다. 이거 디자인도 중요합니다. 디자인도.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 네 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최근에 국세청에서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소설가 김진명 작가가 무려 29억 원을 밀렸다고 합니다. 개그맨 이혁재 씨도 2억 원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래서 최근에 또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무려 2천억 원 넘게 세금을 안 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세금을 밀려도 뭐 아무 탈 없는 건지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네. 고액 체납자라고 하는데 예. 그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하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국세청에서는 이제 고액적으로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이요. 체납된 국세가 2억 원이 넘고요. 또 체납된 기간이 1년 이상이면은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개되는 정보는 이제 이름이라든지 주소, 체납액은 얼마인지 등을 이제 국세청 누리집이라든지 아니면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올리는 건데요. 이번에도 올라와서 들어가 보는데 이게 웃긴 게 명단이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하. 가씨, 뭐 강씨들만 좀 안쓰럽기도 한데 한참을 넘겨도 이제 강씨만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분들만 보게 되는데 주소로 만약에 좋아한다 하더라도 가나다 순인 강원도가 계속해서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뭐 이분들이 제일 안쓰럽습니다. 참고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벳을 쓰기 때문에 뭐 300페이지가 넘어가야 맨 뒤에서나 확인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금액 순으로 보여줘야 될 텐데. 예. 예. 근데 또 이게 국세청에서 상징적인 인물들을 또 뭐 보도자료나 뭐 예, 이렇게도 맞습니다.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또 유명인의 이름이 또 눈에 안 띌 수가 없어요. 네. 그 중에 개그맨 이혁재 씨가 부가세 등으로 2억 2천만 원을 체납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되게 또 억울하다는 입장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예,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 세금을 낸다라는 거는 소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소득이 있는 것과 실제로 내 주머니나 내 통장에 돈이 있다라는 건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외상으로라도 물건을 팔게 됐을 땐 소득이 생기는데 이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외상을 해간 그 사람이 외상값을 계속 안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 등으로 인해서 이제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뭐 이혁재 씨가 주장하는 이유도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외상으로 매출 내가 10억이든 20억이든 올렸으면 네. 거기에 따른 부가세는 내가 내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외상 금액을 그 사람이 안 갚더라도 네. 일단 내가 부가세 내야 되는 네, 거고. 소득은 생긴 거기 때문에 세금은 내야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을 조정해 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체납으로 된 경우인 거죠. 또 그런 그 기사 보면은 그런 댓글도 있습니다. 보통 서민들은 몇만 원만 체납해도 바로바로 막 고지서 날라오고 네. 독촉장 날아오고 뭐 물이나 전기 끊겠다고 하면서 왜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세금은 이렇게 늦게 걷느냐
라는 불만도 있더라고요. 네,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이유가 이제 탈세한 규모가 크다든지 아니면 조사 과정이 복잡한 경우인데요. 일반 체납자 같은 경우는 주로 발생하는 부분이 근로소득이나 아니면 단순한 재산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체납된 금액이 작고 또 복잡한 게 좀 낮아요, 상대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연예인이나 유명인 같은 경우는 탈세 규모도 많이 크고요. 주로 뭐 법인을 설립해서 또는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소득을 숨긴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는 이제 국세청은 좀 더 세무조사를 더 심도 있게 해야 되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탈세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거래 내용이라든지 차명재산 또는 해외에 있는 소득 등을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여러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뭐 반대로 일반 체납자 같은 경우는 간단한 재산 압류로 해결이 되지만 네. 뭐 유명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복잡한 자산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됩니다. 또 뭐 고액 체납자는 이제 세금 부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행정 심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강제적으로 징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됩니다. 또 금액이 커질수록 더 복잡해지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또 국세냐 지방세냐 이 세금 종류에 따라서도 걷는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네, 뭐 세금의 종류에 따라서 징수 속도나 강도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세금은 이제 국세와 지방세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걷는 국세 그리고 서울시나 구청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지방세가 있는데요. 먼저 국세는 국가 전체 세금을 징수하는 기 때문에 규모도 크고요. 관할하는 지역이 넓어서 징수 절차가 비교적 조금 체계적이고 조세 저항이나 아니면 납세자 보호에 대해서 비교적 신중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좀 더 신속하고 강제 조치도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서울시의 38 징수과 같은 이제 전문 조직은 체납 징수에 좀 더 특화가 되어 있어서 징수 속도도 빠릅니다. 또 지방세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 내에서만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체납제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서 징수 활동이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뉴스 통해서 많이 본 38 기동대바 네. 38 징수과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서울시의 지방세를 걷는 예, 부서. 부서입니다. 예, 네. 그렇게 알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세금을 도대체 얼마나 밀리게 되면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제 체납이 되는 시간을 먼저 한번 설명을 해봐야 되는데요. 체납이 되는 거는요, 이제 사정이 있어서 뭐 일정한 세금을 내야 되는 기한까지 못 냈다 해서 바로 체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걸 안 냈다 하더라도 세무 공무원이 납부가 안 된 걸 확인을 하고 뭐 한두 달 후쯤에 언제까지 세금을 내세요라고 해서 우편물을 보냅니다. 고지서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 고지된 날짜까지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면 이제서 독촉장을 한 번 더 보내게 됩니다. 네. 이 독촉장을 보냈을 때 독촉된 날짜까지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때부터 체납이 돼서 네, 압류나 출국 금지 등의 압박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대출도 안 됩니까? 그 세금을 내가 못 내게 되면은 민간 금융사 이용도 제약을 받나요? 네, 뭐 바로 대출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체납을 하면 이제 국가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하게 되는데 그 압박 중에 하나가 체납된 자료를 이제 뭐 금융기관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체납을 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고요. 본인이 뭐 유지하고 있던 대출 같은 경우도 이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금융기관 같은 곳에서 봤을 때는 세금도 못 내고 있는 분이 우리의 대출금도 제대로 갚을 수 있을까? 새로 대출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걸 고려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체납을 이제 독려하고 있는데 독촉을 하고 있는데 뭐 최근 핫한 제도 같은 경우는 뭐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네.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이 체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를 못 받게 된다든가 아니면은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 체납단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내용들을 국가에 신고하게 하는 지급명세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돈 주는 사람도 신고를 해서 나에게 소득이 생겼다는 걸 보고를 하게끔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뭐 허가가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허가를 안 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압박을 하기도 하고요. 또 5천만 원 이상 체납을 하는 사람에게는 출국 금지를 통해서 뭐 압박을 하기도 합니다. 또 고액 상습 체납자 같은 경우는 지금같이 이제 명단을 공개하는 방법도 있고요. 최근에 생긴 거는요, 이제 고액 상습 체납자는 감치, 즉 감옥에도 가둘 수 있는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다각도로 이제 압박이 들어가는 거네요.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또 반대로
세금이 밀렸는데 내가 한 번에 내기에는 돈도 없고 좀 네. 너무 부담스러워서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내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뭐 재산 압류나 이런 거는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세무서에서도 이제 세금을 받아내는 게 목적이지 체납자 이 사람을 괴롭히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체납이 됐을 때 조금씩이라도 세금을 낼 의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어떤 식으로 갚겠다라고 계획을 해가지고 이러한 걸로 이제 지켜 나간다면 이런 뭐 체납에 대한 재산 압류 같은 압박 등은 좀 피할 수 있어요. 방법은 이제 체납을 관리하는 곳에 뭐 국세청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직접 연락을 해서 나 어떻게 납부를 하겠습니다. 분할해서 납부를 하도록 요청을 좀 하고요. 몇 개월 정도에 이제 나눠서 이제 뭐 성실하게 납부를 하게 된다면 압류 해지라든지 아니면 조정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법에서 열거하는 개별적인 뭐 특별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징수를 일정 기간 늦춰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는 것도 또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밀린 세금도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 좋네요.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체납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이제 신고를 누락해서 체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즉 소득 파이프라인이 뭐 여러 개인 분들도 계시는데 이랬을 때 전체를 다 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누락을 해서 신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이라든지 강의료, 뭐 기타 소득 같은 곳에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 중에 일부를 누락을 해서 신고를 했다고 했을 때는 뭐 체납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해외에 오래 나가 있다든가 아니면 본인의 주소지와 실제로 거주하는 곳이 다른 경우라면은 국세청에서 보내는 우편물 등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 가지고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세무사 같은 납세 관리인에게 대신 전달될 수 있도록 국세청이나 지자체에 신고를 해서 이런 우편물 등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 세금 계산이나 납부를 실수를 해서 뭐 세금을 적게 내서 나머지 금액들이 체납된 상태로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본인이 세금 상태를 확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요. 손택스나 아니면 홈택스, 전자고지 같은 걸 통해서 세금이 있으면 알림 오는 문자를 신청해서 제때제때 체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알림 문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투잡 뛰시는 분들,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근데 지급해 주는 곳에서 원천 징수를 한 다음에 나한테 넣어주면 네. 체납될 우려는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거는요, 이제 내가 지급된 곳에서 나한테 일정 부분을 미리 원천 징수를 하고 그 세금을 내는 거는요. 내가 세금을 내는 게 끝난 게 아니라 나에게 세금이 얼마만큼 있다라고 신고가 국세청에 들어가고요. 그중에 일부를 미리 약간은 떼어두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다 정산을 해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면서 나 세금 낼 게 이만큼 있는데요. 나한테 월급을 줄 때 또는 알바비를 줄 때 미리 그때 떼어가서 세금을 냈어요라고 해서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천 징수됐다고 해서 나의 세금 의무가 끝나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세금 낼 의무의 시작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만약에 나도 모르게 체납이 됐다. 이거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네, 이렇게 억울한 체납 같은 경우는요, 초기에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신속하게 어떤 체납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요. 또 필요한 증빙 등을 준비를 해서 이의 제기를 한다든지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먼저 이제 체납이 됐으면 체납 여부와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국세 같은 경우는 이제 홈택스에서 미납세액 조회를 해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세무 담당 부서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억울한 체납이 발생했다면 그 이유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세무서에서 행정착오로 잘못된 고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세금 계산을 했는데 이게 오류가 있다든지 아니면 납부는 했는데 시스템에 반영이 안 돼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담당 세무서나 지자체에 이거를 납부를 했다라는 납부 영수증 또는 은행 거래가 있다는 그 내역들, 신고 내역 등을 이런 증빙 자료들을 준비를 해서 뭐 제출하는 게 중요한데요. 뭐 이것도 안 될 경우는 경정 청구, 이의 신청, 뭐 행정 심판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럴 때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고요.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체납 금액이 크면은요, 먼저 압류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납부 유예나 아니면 분납을 미리 요청하는 게 혹시라도 모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뭔가 전산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행정착오가 있을 수 있겠고 네. 시스템에서도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자, 김철훈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전국에서 트랙터를 몰고 상경한 농민들이 남태령에서 28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한 끝에 어제 저녁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외교 공백을 메우기 위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내년 우리나라 수출이 대상국 경기 부진과 보호 무역주의 강화로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내년 우리 수출 증가율은 1.4%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5.4원 내릿 1,446.0원으로 출발한 뒤 1,440원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미국 연준이 연속해서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채권 투자에 관심 갖는 개인 투자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채권 투자도 공부해야 될 게 많죠. 돈워리 투자 백서 시간.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성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기에는 채권값이 올라간다라는 공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어렵기도 해요. 그 구조부터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금리가 낮아질수록 기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채권 수익률과 가격이 역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존 채권의 금리가 이제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새롭게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가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더 높은 금리로 제공한 채권이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채권에 대한 수요가. 그러면 이제 그 기존 채권을 사기 위해서 수요가 몰리면서 이제 해당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채권 금리 5%로 발행된 기존 채권이 있고 이제 100만 원에 발행이 됐어요. 네. 그리고 연 5만 원의 이자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떨어져서 이제 3%로 됐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 발행되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연 3만 원만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5만 원을 주는 채권의 그 금리가 훨씬 더 매력적이니까 기존에 있었던 가격이 1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돼서 기존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이걸로 자본 차익, 그러니까 캐피탈 게인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작년에 산 채권은 5% 이율을 쳐줬는데 네. 올해 산 채권에서 4%밖에 안 쳐준다면 작년에 산 채권의 가치가 더 높을 수 있는 약간 네. 이제 그런 느낌으로 또 만기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 채권으로 나뉘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는 단기 국채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사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엄 사태 이후에 이제 곳곳에 장기물을 팔고 단기물을 이제 사들이는 경향이 강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장기 국채 약세 우려가 지금 국내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가 경전 예산, 그러니까 추경하고 약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근데 정부가 만약에 추경을 발행을 하게 되면 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걸 충당하기 위해서 국채 발행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국채 공급 과잉이 되고요. 그렇죠. 국채가 늘어나면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면 수익률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현재로서는 장기 국채가 지금 약세의 우려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몰리게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네. 주식 시장에서도 한국 주식 팔고 미국 주식 사는 분들 많이 늘었잖아요. 네. 채권도 마찬가지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요즘에는 미국 주식도 많이 하지만 미국 채권도 요즘 굉장히 많이 대중화가 됐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제 미국 채권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채권의 수익률이 현재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4.5%에서 4.5%인데 이제 한국은 3.5%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채권의 수익률이 더 높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환율이 굉장히 좀 문제인데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약세로 가고 있는데 미국 달러 같은 경우에는 강달러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도 높고 달러도 강세고 이러다 보니까 채권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요즘에는 서학 채권 개미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 외국인 자금 유출만 걱정을 했는데 정작 내국인 자금이 이렇게 또 유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채 금리 보면 10년물 기준으로 거의 한 4.5% 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의 미국채 투자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저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지금 이번에 또 추가적인 금리를 하고 나니 이번 12월 FOMC에서 내년에 금리를 몇 번 할지가 지금 상당히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미국채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9월 달이 3.6%로 연내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진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했을 때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때 만약에 미국 채권에 투자를 했던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손실을 볼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미국 채권은 장점이 많습니다. 일단 뭐 금리도 높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뭐 이런 상황이지만 지금 내년에 금리를 몇 번 더 내릴지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높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4.5%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다?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다는 건 저는 조금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선택지는 아닙니다. 이 기존의 채권을 갖고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 몇 개월 사이에는 또 반대로 손실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네. 계속 보유해야 할까? 이런 전략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9월 이전에 뭐 채권을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수익이 조금 낮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수익권에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좀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맞는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사실 12월 FOMC 이후에 지금 채권 금리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어떤 지표적 물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더 높이 올라갈 그런 리스크는 줄었지만 저는 여기서 더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수익권이라고 하면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선아 대표의 이제 개인 의견. 네,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이제 국채에 직접 투자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펀드나 ETF를 활용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렇게까지 이제 채권 투자를 많이 개인들이 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런 채권 펀드라든지 ETF라든지 이런 상품들이 이제 대중화됐기 때문이거든요. 네, 사실 이런 이 채권 펀드나 ETF는 일단 장점이 많긴 합니다. 장점이 많은데 좀 아셔야 될 게 일단 뭐 운영 보수나 수수료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뭐 운영 보수는 뭐 0.5%에서 1% 정도 그리고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도 판매할 때는 또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요. 네. 대신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0.3% 미만으로 조금 이제 수수료가 적긴 합니다. 그리고 세금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게 ETF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이 나면 과세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또 과세가 되고요. 그렇죠. 펀드 같은 경우에도 배당이나 수익 실현 시에는 세금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이렇게 이제 직접 채권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이제 펀드나 ETF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은 기본적으로 만기가 있는 상품인데 이렇게 간접 상품으로 만들었을 때는 만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직접 만기가 없기 때문에 매도를 언제 할지 결정을 해야 되고 채권 투자를 하려고 하면 금리를 잘 보고 그것도 전망을 잘 하면서 굉장히 사실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도 타이밍과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까다로운 투자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펀드나 ETF를 활용을 하면은 만기 네. 관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는 거고요. 네. 이자 수익이 또 그 기준가에 반영이 돼서 가치가 또 같이 올라가는 것도 있는 거고요. 네. 또 최근에 비상계엄 이후에 초단기 채권 펀드 그러니까 하루만 투자해도
이자 수익을 보장해주는 그런 초단기 채권 펀드에 1조 3천억 가까이 투자금이 몰렸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이유일까요? 사실 저도 이게 좀 약간은 얼마나 이제 그 전국이 지금 불안하니까 저는 굉장히 불안 심리가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초단기 채권 펀드의 투자 대상을 보면은요, 이제 만기가 3개월 내외인 우량 채권, 그러니까 이제 국고채라든지 회사채라든지 단기 금융 상품들에 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운용 전략 자체가 금리 변동성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량채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렇게 초단기 채권을 선택하는 이유는 일단 이제 계엄 상황 같은 불확실성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회피하면서도 단기적으로 어디에 돈을 줘야 될까? 일단 돈을 이렇게 물릴 데가 없는데 안전한 곳을 찾다 보니까 단기 자금 운용 필요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돈을 만기가 짧을 때 쉽게 뺄 수 있는 투자처가 또 많지가 않거든요. 예. 높은 금리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가장 안전한 대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이 정도 금액이 몰리지 않았을까 저는 분석을 해봅니다. 또 이런 초단기 자금은 또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언제 네. 어디로 가버릴지 또 모르는 거고요. 네. 근데 채권이 비교적 안전자산이라고는 합니다만 이것도 엄연히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투자 상품이죠. 주의할 네. 점도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사실 저는 일단은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투자를 하실 때 이제 발행 주체, 투자 등급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것들은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서학 채권 개미들이 굉장히 많은데 레버리지를 좀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기 채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레버리지 2배, 3배. 근데 저는 채권에 레버리지를 쓰는 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채권은 그냥 그야말로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 건데 여기에 레버리지를 써주면 방향성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투자할 때 꼭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또 채권은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빌려주느냐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거고요. 오늘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에게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부를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가 2부에서는요. 개미스쿨 시간으로 김영익 교수와 함께 돌아옵니다. 오늘 증시 상황은 코스피 코스닥 약간은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반등세가 과연 이어질 수 있을까요? 국내외 경제 이슈, 금융시장 이슈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잠시 후에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